신박한 경제, 국내의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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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뉴스아이킥 지금 3부, 4부는 경제 특집이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앞서서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CFD, 소위 SG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인터뷰했는데 두 분과도 2주 전에 이 CFD 사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18개 증권사의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뭐 김득희 대표는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려면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시동 평론가 먼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G 증권발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지금 CFD 관련해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참에 좀 싹 조사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탈법들이 덩달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무슨 뭐 불공정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주가 조작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좌가 어떻게 동원됐고 이런 건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네네. 또 그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은 그 탈세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CFD가 이용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잘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진짜 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 이상 공시 의무 같은 걸 회피하면서 또는 공정위 관련해서 어떤 그 대기업 관련해서 차명으로 보여야만 안 되는 것들이 보유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자면 거기서 아마 줄줄이 감자처럼 나올 부분이 많습니다. 공중파라서 말씀을 굉장히 조심한다는 느낌을 저는 매우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시동 평론가 예,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 선수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여쭙고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정 거래라든지 뭐 시세 조정 같은 것들 전수조사에서 위법한 것들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세 조정들을 했었으며 네. 또 CFD를 어떻게 활용했는가가 밝혀지면 향후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까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통 우리 증권 당국 같은 금융 당국이 한 6개월 정도 시세 조정하는 것들은 모니터들을 하면서 걸러내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한 2년 3년 네. 가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간 정성 들여서 이렇게 조금씩 시세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현재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 향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 대폭 높이는 거 이것도 뭐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 조정 어떤 식으로 했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딜러가 매도 주문을 받았을 때 사실은 갑자기 하한가 주문이 한 10개, 11개씩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는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집행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수님이 이제 딜러 말씀하시니까 네. 증권사 부분에서 특히 이제 밝힐 부분이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사가 이 CFD 관련해 가지고 과도한 수익률 장사를 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세게 마케팅이 한 2년 전부터 들어가서 네. 창구에서는 뭐 못 팔면 안 되는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사모펀드 처음 팔 때도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 5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그 사모펀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뚝 떨어뜨린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서로 헤드헌팅하고 회사들 간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팔고 그게 사모펀드 사태로 뻥 터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엄청났냐면 2019년에 거래액이 8조였는데 2021년에 70조예요.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 정도 올랐고 그 사실은 신용 공여 관련해서는 자본의 100%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교보증권 같은 경우 자본이 1조인데 이거 관련한 거래액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수익 그 증권사가 얻은 총 수익 있잖아요. 네. 이게 전체 수익률. 예. 수익률 중에서 반
교부는 한 반 정도 40%가 여기서 나오고요. CFD에서요? 교보증권의 예, 꼭 CFD는 수익의 아니지만 CFD를 절반. 포함한 수수료 체계에서 나오고요. 아, 키움증권은 70%가 여기 근처에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여기 관련해 가지고 아, 너무 팔았다. 예, 너무 팔고 너무 한 수익률을 하는 데 가지만 있어요.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박 교수님 네. 광고 듣고 와서 얘기 들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SG발 주가 폭락 사태, 시세 조정 관련해서 증권회사의 비도덕적인 그 수수료 추구 그리고 마구잡이 CFD 판매, CFD 내지는 CFD가 포함된 상품의 판매 이런 것의 문제점을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광고 전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 금융당국은 그 뭐 어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당국 감독 실패도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규제가 적시에 입법이 안 됐던 이유 그 과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중요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누가 이 입법을 사실상 못하게 방해를 했었는지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고 네네. 그런 시도가 제대로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세조정 부정거래 이러면서 증권사라든지 시세조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면서 네네. 금융감독이 오히려 자기들이 정의사자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다. 금융당국 역시 혹독하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시세조정 당사자, 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사실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법률용어로는 위하 효과라고 처벌을 해서 겁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까도 그 김득희 그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그 얘기 하셨거든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SG발 이 주가 폭락 사태 적어도 20일 전에 이 사태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 제보받은 것처럼 해명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 왜 그냥 20일 이상을 그냥 손 놓고 있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저는 뭐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네. 특별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국회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국회 자체 내에서든지 해서 네네. 왜 이런 규제들이 국회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았는지 시도들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 로비 부분뿐만이 아니고 금융감독 실패 부분까지 규명해야만 이런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제 얘기라 다수 답답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리석에 이렇게 딱 들려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금융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감독 실패 왜 그랬냐? 입법 로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 금융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그게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돈 규모가 일단 CFD도 7조에서 70조가 지금 거래되고 있다. 70조가 거래되고 있어요.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상자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금융당국은 건전성이라든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보통 보면 산업진흥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해요. 요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 얘기인데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 건으로 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얘기가 다시 논란이 됐는데 2017년, 18년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그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거 룰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한계를 지어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그랬더니 신기술도 모르는 탁상머리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전부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가상자산 왜 규제 안 했냐고 또 똑같은 언론사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 교수님. 네, 사실 그 2017, 18년 때 제가 법무부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박상기 장관 때 제가 한 2년 했었는데 이게 사실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들 포함해서 많은 자문위원들이 이게 자산으로 규정을 해서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무슨 기술 혁신처럼 금융자산이 아닌 무슨 기술 혁신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네. 많은 비리 예. 그리고 부정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최소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산으로서 정의를 해서 투명성, 거래 투명성, 소비자 보호 같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좌절됐죠. 네, 전반적인 여론이 분위기는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사실 뭐 예견된 참사의 길을 갔다. 그러면서 많은 벼락부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열심히 자기 커리어를 생각해서 일을 하고 인적 자본 축적하는 것보다는 코인이라든지 이런데 벼락 부자들은 꿈을 꾸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니트족들이 많이 양상되는 그런 길로 갔었죠. 2018년에 TV조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정농단보다 코인 규제가 더 나쁘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네, 박시동 그동안은 규제에 사각지대라는 건 규제가 있는데도 약간 못 보는 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건 사각지대가 아니고요. 그냥 규제가 없는 무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법이 없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지역에 방치돼 있었거든요. 네. 그 결과 우리나라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5년간 네.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코인 중에서 약 315개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 이것도 상장이란 개념도 약간 저는 애매한데 주식 애매하죠. 상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다 안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거래소가 거래를 승인해 주는 상장 코인으로 이제 인정해 주냐 마느냐 하는데 그나마 그 인정된 것 중에서도 315개가 그동안 이제 5년간 상장 폐지가 됐는데 사실상 10개 중에 3개가 폐지되는 거예요. 이 정도 신뢰 있는 거래소는 거래소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러니까 거래소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좀 제도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마치 거래소 이러니까 증권거래소 같은 식으로 호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장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마치 주식 상장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면서 금융 소비자들 엄청난 피해를 주는 많은 사기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거를 참 몇 년 동안 정부가 방치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김남국 의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재조명되고 있지만 뭐 개인의 일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코인 관련된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법 규정이 미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이건 국정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법이 일정하게 규제를 못 해주니까 거래소마다 거래 규정이 또 다른 거예요. 네,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기는 게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위믹스 관련한 위믹스 네. 코인도 사실은 작년 11월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여러 코인 거래소에서. 예, 예. 이유는 뭐냐면 당초에 2억 4천만 개를 유통하겠다는 계획 백서가 발표됐는데 알고 봤더니 7,200만 개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가치가 가치를 엄청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를 속이는 거다 해서 일괄 상장 폐지가 됐는데 어이가 없는 게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서는 별 이유도 없이 충분히 설명이 됐다는 이유로 2월 달에 다시 재상장이 2월 달에 됐어요. 재상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법이 없으니까 사각지대에서 예. 마구잡이로 유통되기도 하고 마구잡이로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 하는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간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어떤 방향으로 이게 좀 제도화돼야 그 소위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는 증권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SEC라는 곳에서 증권으로. 증권 규제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상품으로 아마 정의가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하루빨리 좀 이 비트코인 그리고 나머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SEC 차원 규제, 미국 우리 증권거래소 같은 증권거래소 같은 그런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런 지금 많은 문제점들 해결이 되고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지금 특히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 가상화폐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지금까지 거래 내역들을 자진 신고하게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한테 좀
어쨌든 예.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미국은 사실은 증권거래소 관련한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 둘 다 양쪽 다 중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규제를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나쁜 소위 건 아니죠. 가상화폐에 예, 대해서. 나쁜 건 예. 아닙니다. 어느 저기든 규제가 더블로 들어가면 안전해지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금융위 소속으로 지금 정무위에서 국회 정무위에서 이번 11일에 엊그제 예. 11일에 가상자산 관련한 첫 법안이 일단 정무위는 통과됐어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 일단 되는 내용이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 관련한 내용을 먼저 입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2차적인 추가적인 입법도 이제 강구한다는 건데 네. 빨리 이게 입법이 돼가지고 그나마 제도권 안에서 정말 어이없이 상장 폐지되거나 어이없이 시세 조정되거나 먹튀하거나 해킹당하거나 시세 조정이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10개 중 3개가 315개가 그 거래가 중단됐는데 그중에 거래가 중단된 10개 중 3개는 상장 폐지 사유 49%가 먹튀. 그렇죠. 절반은 먹튀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제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지금 유통되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빠르게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자, 전기 가스요금 오릅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올린다는 거죠? 박신홍 평론가님 먼저 정돈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산자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2분기 전기 가스 요금 일제히 5.3% 오르는데 전기요금 킬로와트당 8원, 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올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월 한 7,000원 가량의 부담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여름 앞두고 오르는 거라서 한 분기 거르고 이번 분기에 오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클 텐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잖아요. 여름이. 자, 그런데 원래 지난달에 2분기 시작할 쯤에 올리려고 했다가 네. 그때 안 올렸었죠. 그때 여기서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다뤘어요, 다뤘어. 김윤경 기자님 계실 때 같은데 네. 그때 저기 아마 김윤경 기자님하고 우리 신 변호사님은 안 올릴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2분기에 올릴 거라고 거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선거가 아직 1년이나 남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2분기 아니면은 다음 가면 더 올리기가 어렵고 적자폭이 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2분기가 올릴 적기라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충분치 않죠. 지금 역마진이 한 27원 넘게 27.4원 정도인데 8원 정도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조금 더 넘게 역마진 부분에 30% 정도만 올린 거라서 향후에 지금 상승 요인은 계속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안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 이때쯤 돼서 다시 또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을 예. 동의하는 게 예, 박신홍 평론가님. 작년에 한전이 5조 8천억 적자였고요. 아니 재작년에 작년이 32조 6천억 적자예요. 네. 올해는 지금 1분기만 해도 지금 6조 원 넘게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총 부채는 지금 192조예요. 근데 이번 인상으로 어느 정도 그 해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나 봤더니 2조 수준입니다. 2조 수준. 그러면 뭐 미미하네요. 미미하죠. 한전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더 올라갈 말씀처럼 거다.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자, 그럼 그 적자 요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기 그 한전의 적자,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그 마이너스 마진이라고 미수금. 하죠. 미수금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탈원전 때문이다. 진짜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을 우리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때문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 적자와 미수금이 많아졌다. 그건 정말 너무 정치 공세적인 이야기고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원가가 올라간 유가가 올라간 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원자력 발전량이 늘었어요, 정권 때. 네. 그래서 그리고 원자력 발전량을 늘었다고 해서 그러면 원전소의 이 수요를 많이 잠재워줘서 원가가 얼마나 감소했을까 수요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마진 차이가 나는 역마진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 가스값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마진을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가게 해줘야 되는데도 이게 기본적인 국민 생계비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자꾸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재정 건전성 때문에 재정 중칙 이야기도 나오고 단가 우려치기 때문에 원가 연동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전기 가스 요금들도 최소한 몇 % 수준 안에서 원가 밑으로 가격을 못 받게 하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올라갔을 때는 몇 달 정도 몇 달의 기간을 두고 조정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을 아예 입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네, 박신홍 평론가. 이 전기 한전의 적자나 가스공사 적자에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이 프레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단순히 뭐 정치 공세가 아니라요. 반드시 이 프레임이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뭐냐면요.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이 미수금 적자가 천문학적이라서 국가 재정에도 엄청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국민 생활에 주는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결해야죠. 해결의 첫 발은 원인 진단입니다. 네. 원인 진단 정확히 나와야 처방이 나오는데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전문가들이 네. 뽑는 원인만 해도 5개에서 10개입니다. 네. 근데 기사화하기 좋은 정도는 한 3-4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데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쉽게 치환해버리면 진짜 원인 진단이 안 나오거든요. 진짜 원인은 뭡니까? 좀 우리 시청자들은 알고 계셔야 될,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라든지 가스 원유 가격, 가격이죠. 가스 가격. 우리 박 왜냐면- 교수님도 지적해 네, 주신 왜냐면 거고요. 이제 한전 수익률하고 그러니까 전력 판매 가격하고 영업이익하고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 중에서 쭉 찾아보니까 네. 역시 원료 가격이 95% 연관성을 95%? 갖는 걸로. 그럼 뭐 그것은- 나머지 5%는 뭐 별로 아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95% 상관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사실 이게 전기값이 올라가는 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요. 전기값이 올라야지 전기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런 측면도 전기값이 있고요. 올라야지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음. 그래서 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혁신해서 더 빨리빨리 뭘 발전을 하고 또 기술을 만들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방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낮으면 부유층들의 에너지 소비 훨씬 많습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역진적인 보조금을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역진적 보조금. 그렇죠. 그래서 전기값은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조금 더 두텁게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다. 전기값을 낮게 유지하면서 아껴 써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연료값과는 당연히 연동이 돼 있고요. 사실 한전의 적자 중에 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네. 한전이 이제 한전 자회사가 여러 발전사가 한 5개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사는 가격, 거기서 전력도 사지만 민간 발전에서도 전력을 사요. 네. 여기 관련해서도 한전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엄청 보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전기요금 예. 그 책정 시스템 자체가 네. 구조적으로 조금 그 자회사나 민간 회사한테 살 때 비싸게 사야 되는 구조로 돼 있는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원전은 잘못된 원인 진단이다. 오늘은 여기서 신박한 경제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박상인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